자, 이어서 제 하나로마트입니다. 자, 하나로마트도 앞에 구판매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판매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중복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마트 상품의 매입입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는 매치 사업을 기준으로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쪽 부분에 매치 사업하고 연관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할 때는 매입 완료 후 보관 비용과 보관 장소로부터 공공장소 등으로의 이전 비용 등은 사후 비용은 판매 경비 과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쪽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매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그게 소유권 이전에 발생되었던 비용은 원가에 가산을 시켜주면 되는데 소유권 이전 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이제 비용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이 계정 과목이 판매 경비입니다. 판매 경비 과목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키워드는 매입 완료 후, 요게 이제 키워드죠. 매입 완료 후. 그리고 이제 매입을 하는데 단가를 산정하는데 단가는 이동평균법이 아니라 하나로마트에 있어서는 매가 환원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매출가격 환원법은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매출 원가를 산출할 때 주로 쓰이는 방법으로 상품을 매입 시마다 판매 시 적용할 전 상품의 평균 매출 원가율 를 미리 산출한 후에 판매 시에는 각 상품의 개별 단가를 적용치 않고 일괄하여 총 판매 금액의 일정률을 매출 원가로 적용해서 기표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동평균법이 아니라 매출가격 환원법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품이기 때문에, 내 상품이기 때문에 안 팔리면은 할인해서 날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 가격을 인상 또나 인하할 경우에는 판매 가격 조정 현황표에 의해서 인상 차액 또는 인하 차액을 기표하여 원장에 유별로 정리한다. 해서 인상은 검정, 인하는 붉은 글씨. 그래서 인하는 이제 좀 더 주의를 하자는 입장에서 붉은 글씨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서 원가 잔액은 변동이 없으며 마트 상품 판매 예정 가격 대충 잔액만 가감 조정 후에 매출 원가율을 산출한다. 자, 그리고 재고조사 기준입니다. 자, 재고조사 기준도 역시나 단가를 산정하는데 그 단가가 매출 가격 단가를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트 상품 판매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그래서 하나로마트에서 재고조사하면은 이제 업체 직원들도 다 와가지고 스캐너 가지고 매출 가격을 계속 찍는 거죠. 그래서 찍어서 재고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고조사 결과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해서 처리한다. 그래서 앞쪽 부분에 하고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상품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재고자산 사고 미결산 계정으로 상품을 일단 줄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정감모손 한도 내에서, 자, 즉 이 말은 원가성이 있다는 거죠. 이때는 매출원가 과목으로 처리하고 해서 매출원가 과목으로 재고자산 사고 미결산을 없애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실로 처리하고 임직원의 횡령은 미수금으로, 그리고 재고조사 결과 과잉액 및 관련자가 판매 예정 가격 변상에 따른 판매 원가의 차액은 영업의 수익 계정의 기타 영업의 수익 과목으로 처리한다. 자, 그리고 가격이나 판매 장려금 및 운임 보조금의 환급금 처리입니다. 그래서 물자의 구입 가격이 소급이 인하되어 그 대금을 사후에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매입 환출과 같이 처리한다. 그래서 자, 지금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지금 물건을 계속해서 사왔는 거죠. 사왔는데 이게 16년도에 사왔는데 이게 17년도에 되어서 금액이 이제 감소했는 거죠. 그래서 매입 원가 자체가 감소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쭉 사와가지고 만약에 11월 달에 사와서 이게 결제를 해줘야 되는 게 2월 달에 결제를 해줘야 돼. 근데 이게 갑자기 금액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을 했다. 그럼 이렇게 하락을 했는 경우에는 매입 환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매입 환출로. 그래서 그러면 매입 환출로 처리하면은 단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만 구매자별로 환급액이 미미하여 환급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영업의 수익으로 그냥 수익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임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해서 운임 보조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걸 판매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직접 가서 상하차를 다 해가지고 싣고 오는 경우에는 운임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품 구입 시 또는 계약상 약정에 의거해서 물품 구매 후 지급이 확정된 운임 보조금은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키워드는 약정에 의할 경우에는 원가에서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품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우리가 약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상하차 해 가지고 다 운임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걸 100원씩 할인을 해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900원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원가 자체가. 그런데 약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수시 발생하는 운임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지금 약정이 있을 때, 약정이 없을 때, 그리고 가격이 인하되었을 때, 그리고 가격이 인하되는데 미비할 경우에 기타 영업의 수익. 자, 지금 여기에 두 가지에 있어서는 기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정 과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부여 시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장려금조로 이제 포인트를 이제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는 유효 기간 내에 이제 보통 상법상 기준을 따라서 5년이죠. 그래서 유효 기간 내에 고객이 사용함으로써 장래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단기의 판매 경비 과목으로 처리하여, 자, 판매 경비입니다. 판매 경비 과목인데 이건 단기로 해서 처리하고 이용고 환원 충당 부채 과목으로 적립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부채로 해서 이제 충당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연습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물자의 구입 가격이 소급 인하되어 그 대금을 사후에 받을 경우에 당해 금액을 기타 영업의 수익 과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아니죠. 기타 영업의 수익 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미비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자, 매입 환출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판매 가격을 인상 조정하였을 때는 원가 잔액은 변동이 없으며 마트 상품 예정 가격 대충 잔액만 가산 조정한 후에 매출 원가율을 산출하게 된다. 해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마트 상품 매입 완료 후에 보관 장소와 보관 장소로부터 공급 장소로의 이전 비용 등 사후 비용은 판매 경비 과목으로 처리한다. 해서 자, 매입 완료 후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하나로마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종 매입 원가법이 아니죠. 매출가격 환원법입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 시 수령하는 모든 운임 보조금은 기타 영업의 수익 과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원가에 가산을 시켜준다고 했죠. 원가에서 차감을 시켜주는 것인데 이게 미비할 경우에는 약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죠. 약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자, 그리고 6번에 물자의 구입 가격이 소급 인하되어 그 대금을 사후에 받을 경우에 당해 금액은 기타 영업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매입 환출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제 지문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제 여기는 잘 이제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나오면 맞추시고,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에 가공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공사업은 이제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공사업 자체가 이제 단순하게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를 대행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공을 해서 이제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금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캔으로 만들어서 가공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 이제 비용에 대해서 이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원가 계산의 의 보시면 원가 회계는 완성된 제품 단위에 대한 제조 원가를 가산한 기간 개념으로 원가 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위하여 원가 계산은 가급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짧은 기간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원가 요소별 원가 계산입니다. 해서 재료비입니다. 해서 이제 원가는 이제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이게 큰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떼내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재료비를 계산하는데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직접 재료비는 직접 소비되고 원가 계산 단위로서 특정 제품에 대하여 그 소비액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재료비를 말하며 주요 재료비가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재료비입니다. 직접 재료비 이외의 재료비로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에 공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특정 제품별로 그 소비액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재료의 소비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관련 제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하였다가 인위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래서 자, 여기는 배부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사과를 가지고 오고 배도 가지고 와서 이걸 즙으로 생산해서 캔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과와 배는 각각 상품군에 있어서 직접 재료비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갈아주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공통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얼마만큼 생산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안분해서 배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바로 주요 재료비로 해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간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빼고 나머지인데 이것은 배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안분을 시켜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비의 계산입니다. 이제 인건비죠. 노무비란 노동력이 투입되어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어 생산물의 가치를 구성할 때 생산에 소비된 노동력의 가치를 말하며, 원가 계산상 직접 투입 여부에 따라서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구분한다. 역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비는 그 상품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작업했는 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 생산에 개별적으로 발생하여 그에 대한 금액 계산이 가능한 것을 직접 노무비로 계산한다. 그리고 간접 노무비란 수개의 원가 계산 대상, 즉 제품 부분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노무비이다. 따라서 특정 원가 대상에 부담할 노무비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배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간접 노무비 또한 배부 계산입니다. 만약에 이제 사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사과에 대해서만 인력이 투입되는 비용에 있어서는 직접 노무비로 하면 되는 것이고, 배에 있어서도 직접 투입되는 것은 직접 노무비로 하면 되는 거고, 이것에 있어서 검수 과정은 사과와 배 공통적으로 같이 하는 인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배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공부하셨던 공통관리비 정산처럼 해서 인건비를 따로따로 짜갈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조 경비 계산입니다. 경비는 제품 제조에 소비된 원가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기타 해서 원가 계산상 대부분의 간접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래서 간접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계산 기간과 경비 발생 기간이 상이하여 재료비, 노무비와 함께 예정 배부를 실시하고 추후 실제 발생 원가와의 차액을 원가성 여부에 따라서 원가에 산입하거나 손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조 경비는 기간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이고, 그리고 기간이 상이하다. 그래서 시차가 발생이 됩니다. 시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예정 배부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소요가 되었는데 실제 얼마만큼 소요됐는지를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산이 이루어져서 그게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원가에 산입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초과하게 되면은 손실로 떨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조 경비가 조금 더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는 직접, 간접에 있어서는 다 배부 기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조 경비는 시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정 배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가 계산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두 가지는 어차피 구별하는 것에 의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품목 자체가 이제 사과 음료수 캔이 아니라 명품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명품백을 만들어낸다. 근데 명품백도 이제 비슷한 종류이지만 뭐 이런 약간씩 다 다르다는 거죠. 명품백이 다 이렇게 다르게 구성이 되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게 개별 원가가 가능하겠죠. 당연히 이것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서 원가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특정 제품의 제조 지시서별로 제조 원가를 구분해서 집계하는 계산 방식이다. 개별 원가 계산은 특정 제품의 제조를 위한 지시서가 발생되고 지시서에 따라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다품종 개별 생산 형태에 알맞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다품종 개별 생산 요 단어하고 개별 원가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다품종 개별 생산입니다. 다품종 개별 생산. 그래서 명품백이 여러 품종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여러 개의 제품군으로 나눠진다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개별적으로 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원가 계산이라고도 하고 동종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형태에 적합한 계산 방식이다. 그래서 동종의 제품을 많이입니다. 많이 생산을.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라는 거죠. 똑같은 제품. 그래서 이것은 종합원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단어를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요 두 가지를 서로 바꾸겠죠.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간 단위로 하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그래서 기간 단위로 하는 원가 계산 방식이고 이는 계획적인 시장 생산 형태에 알맞는 원가 계산이다.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 도중 완제품에 대한 원가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자, 도중에는 원가 계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게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계속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는 10% 완성이 되었고 여기에서는 50% 완성, 여기에서는 55%, 60%, 70%, 80% 완성률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원가를 다 배부하기가 너무 측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명품백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하나 개별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측정하기가 쉽다는 거죠. 쉽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종합원가에 있어서는 도중에는 원가 계산이 어렵습니다. 요 단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은 요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품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분 제조비라는 게 있습니다. 배분 제조비 해서 월중 생산한 제품의 실제 원가가 원가 계산 기간 말일에 산출됨에 따라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원가 대체를 위하여 월중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생산 기표를 예정 원가로 처리할 때 계상하는 임시 계정이다.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제조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이렇게 변화하면서 당연히 공장이 만들어지고 공장에서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쪽에서 얘기했는 종합원가 계산 여기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구두 한 켤레 만들 때도 다 수제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때는 개별 원가 계산이 가능했지만 지금 현재는 종합원가로 계산을 하는 게 대다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는 계획적인 시장 생산 형태에 알맞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이라든지 휴지라든지 커피 믹스라든지 모든 게 다 계획적인 시장 생산 형태에 맞게끔 맞춰서 종합원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완성품에 대한 비율이 각각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책정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성품이 나와 봐야지 거기에 따라서 원가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얼마만큼 소요되었다라고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게 100%까지 상품이 다 만들어지더라도 검수 과정이 있고 불량률이 있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인건비와 재료비가 다시 또 투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비용을 확정 짓기까지는 시차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공사업의 제조 계정에 있어서 제조 사업에 있어서는 배분 제조비라는 계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이게 시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가를 제조비를 확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임시 계정으로 해서 사용되는 것이 배분 제조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부가가치세와 회계입니다. 그래서 자, 부가가치세는 일단 이제 국세면서 간접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재화가 이렇게 발생됨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10%만큼 다시 이제 세금이 부여되게 되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는 일단 면세와 과세 이렇게 있는데 과세 부분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 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 이제 3개월마다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구성이 되고, 자, 과세 부분의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입니다. 농축협은 정부 업무 대행 단체로서 고유의 목적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고유 목적 사업 이외의 사업과 다음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서 다음의 사업은 굉장히 많은 거죠. 뭐 장례식장, 목욕탕, 뭐 부동산 임대업,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은 다 과세 사업이에요. 고유 목적으로 해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시설 이럴 경우에는 다 면세로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로마트는 과세로 되는 거죠. 그래서 면세 관세가 이제 중복해서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목적인 경우에는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자, 그리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금 현금이 나가고 상품을 사오면서 부가가치세 선급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죠. 이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면세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세사업, 신용사업이 면세사업이고, 면세사업자가 과세 물품을 사가지고 올 때는 그걸 따로 부가세를 기표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를 다 부담을 하는 거죠.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환급을 하거나 내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면세사업입니다.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사업 해당분, 그리고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 비업무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해서 비영업용이죠. 비영업용.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의한 매입세액.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접대비, 그리고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있어서는 공제받지 못한다는 거죠. 공제받지 못한다. 예시에 보시면 농협은 가공식료품 판촉을 목적으로 우량거래처에 제공할 선물을 33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는 그냥 판매경비 그리고 현금 330,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고 따로 부가세로 계정을 따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매입세액을 다시 환급받지 않는다라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현금 330, 그래서 판매경비가 330만원으로 다 부가세까지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 시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원가 또는 지급비용에 포함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30만원이 포함되어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해서 과세 면세 공통사용을 위한 경비지출이나 고정자산 취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해서 과세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시에 보시면은 마트에서 무인경비 용역비로 10만원, 부가가치세 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리고 단 2기 과세기간의 총 매출액 중 과세 매출 비율은 75%이다. 그래서 과세 매출은 75%, 그러면 면세 비율은 25%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에는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이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선급금으로 따로 떼내놔야 된다는 거죠. 앞쪽에서 얘기했는 접대비처럼 부가세를 다 사가지고 오면서 330만원을 따로 떼내는 것이 아니라 다 포함을 시켰는 거죠.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포함을 시켰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는 과세 부분이 있고 과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떼내 놓겠다는, 떼내 놓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과세 부분만큼 떼내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총 부가세 10,000원에 대한 75%죠. 75%만큼 해서 7,500원을 부가세 선급금으로 해서 떼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현금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11만 원인데 이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 25%에 있어서는 그냥 경비에 다 포함을 시켰는 거죠. 포함을 시키고 이제 부가세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75%만큼은 따로 떼내 놓았고, 부가가치세 만원 중 공제 가능 매입세액은 7,500원은 부가가치세 선급금 과목으로 기표하고,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2,500원, 10만원, 10만 2,500원을 포함을 시켜서 기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수탁사업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자, 인수 시에는 회계처리는 없는 거죠. 앞쪽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것은 우리의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올 때는 아무런 기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할 경우에 이제 현금을 받고, 그러면은 현금을 받고 판매가 되었는 거죠. 그러면은 그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는 수탁사업 예수금에 집어넣고 수탁사업 수수료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해서 따로 떼내 놓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과세이기 때문에. 해서 10% 앞쪽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10%를 가산해서 받거나 아니면은 그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110분의 10만큼 해서 따로 부가세 부분을 표기를 다시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대신 외상을 매출한 경우에는 매치 사업에 준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수료를 정산할 경우에는 예수금에서 빼내서 이제 현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과세죠. 과세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매달 월세를 받는 경우 아니면은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여기는 10%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증금일 때는 이걸 환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에 이제 맞닿게 되는데, 우선 임대보증금을 수입할 경우에는 현금이 들어오고 보증금으로 뭐 1억이 들어왔다. 그리고 매분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할 경우에는 기타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예수금으로 이제 정산을 하게 되고, 임대보증금 수취 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입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로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에다가 임대보증금 이자율 그리고 과세대상 일수 나누기 365 이렇게 해서 이제 월세가 아니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로 환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만약에 월세를 100만원 받는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10% 해서 11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임대료로 100만원,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10만원 이렇게 해서 기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세액은 임대료의 110분의 10은 부가가치세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 품목을 지급 운영케 하고 판매액에 대해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마트도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마트에 있어 가지고 캐셔가 있고 뒷부분에 이제 정육점 아니면은 화장품 가게 아니면은 잡화 가게 이렇게 해서 떼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럼 떼내주고 여기에서 판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수료를 부과할 때 여기에서 과세 사업이냐 면세 사업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수취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자, 임대료 120만 원을 계약 시 선취하는데 계약 기간이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0월, 11월, 12월 그리고 2004년도에 9월 30일까지 해서 선불로 수취할 경우에는 120만 원에다가 12만 원 합쳐서 132만 원을 하게 되고, 이제 보전기표를 하는데 보전기표는 먼저 받았는 그 금액 3개월치를 제외하고 1월 1일부터 해서 9월 30일까지 받아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수익이 실현이 되지 않았는 거기 때문에 해서 뒤로 밀어주는, 해서 미리 받아놓은 것으로 해서 90만 원,
그리고 1월 1일자에 환원기표를 다시 해주는 거죠. 다시 해서 90만 원으로 임대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금은 일단 12만 원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증기표는 임대료만 해서 보증기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 납부 시 회계 처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선급금 감옥과 서로 상계 처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상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해서 이 두 가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세액에다가 매입세액 이걸 차감을 하는 거죠. 차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계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납부하고 다시 다 받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그 차액분만큼만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많으면은 납부세액이 되고 당연히 그렇죠. 예수금이 있으면은 납부세액이 되고 선급금이 많으면은 환급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금이면은 납부가 되는 것이고 선급금이면은 환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미수금 감옥으로 기표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할 경우에 대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수금이면 납부, 선급금이면 환급. 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다. 해서 이제 선급금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다. 그러면은 미수금이 된다. 그래서 향후에 미수금으로 해서 세무서로부터 해서 다시 받게 된다는 거죠. 환급을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 부분의 회계처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재와 따놓은 영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재와의 취득원가 또는 지급보험에 포함하여 기표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취득원가에 다 포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창구에 있어가지고 어떤 물품을 부가세가 부과되어 있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10%에 있어서는 다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해서 신용창구에서 부담을 했다. 해서 10,000원인데 11,000원에 가져왔다. 그러면은 취득원가에 11,000원으로 그냥 다 기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접대비를 만약에 33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다 포함을 시켜서 기표하지 따로 선급금으로 해서 따로 기표하지 않는다. 이번에 면세사업자가 재와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 지급 시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재와의 취득원가 또는 지급비용에 포함하여 기표한다. 예, 요게 맞는 표현이죠. 1번은 틀린 표현이고. 자, 그리고 3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정감액이 미수금 감옥으로 처리를 해 놓는다고 했죠. 미수금 감옥으로 처리해 놓고 실제 받았을 때 미수금을 이제 삭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령 시 대체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결산 시 미경가분에 대하여 선수수익을 보전기표한다. 그래서 선수수익으로 해서 만약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2만원이다. 12만원은 바로 취득을 하게 되지만 결산을 할 때 나머지 9개월에 해당되는 것은 보정을 시켜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결산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선급금을 제거하고 그 차액을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표시한다. 예, 상계 처리한다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제 기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접대비를 목적으로 우량거래처에 제공할 330만원, 부가세는 30만원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선급금 30만원을 기표한다. 가 아니죠. 기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매입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해서 접대비도 거기에 된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자, 그리고 7번에 갈로 아래의 경우 갈로 B 안에 들어갈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해서 10만원 그리고 만원 해서 11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총 매출액 중 면세 비율이 25%라고 가정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면세 비율이 25%이기 때문에 과세 비율은 75%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딱 보시고 답을 1번을 체크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75%이고 75%는 과세 부분이고, 그래서 선급금 B는 7,500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은 미수금이라고 했죠. 미수금 과목으로 기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세무서로부터 이제 환급을 받게 되겠습니다.